나는 평생 인간의 실수를 연구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죽이거나 파산시키거나 당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하고 이러한 함정을 피하십시오.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집단 광기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드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실에 대한 과대평가된 반응, 즉 사회적 수능과 합의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혼합된 유해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수치심을 방패로 사마 폭발물 창고에 불을 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는 이러한 광기를 잘 보여줍니다.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하수구 막힘과 쓰레기 수거 문제를 걱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사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터무니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들은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 장면은 나에게 오래된 농담을 생각나게 했다. 코끼리에게 치인 후 날개가 부러진 채 일어나 후피동물에게 비뚤어진 모습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참새를 상상해보라. 이것은 단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걸까? 투자 세계에서 우리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탁월함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냥 쇼를 펼치는 것을 선택합니까? 오사카 의회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맥락을 분석해보자. 이 정치인들이 연극을 하고 있는 동안 지구상의 가장 큰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20차 전략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유라시아의 미래, 세계 질서의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붕괴를 피하기 위해 시장 규칙을 논의하는 1조 달러 규모 기업의 두 CEO처럼요. 그리고 일본은 무엇을 합니까? 경제가 취약하고 부채와 쇠퇴에 처한 국가는 확성기를 들고 외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나는 만족을 요구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신의 생태적 틈새 시장을 알지 못한다는 이름이 있습니다. 생물학과 경제학에서는 서식지의 한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멸종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왜 중국 영사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일본 정치인들이 그토록 화를 냈는지 분석해보자. 문제의 근원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의 광적인 눈빛에 있다. 그의 시선은 나를 1929년으로 데려갔다. 당시 월스트리트 강세론자들은 심연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은 오직 상승할 뿐이다 라고 외쳤다. 그녀는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본의 문제라는 위험하고 비논리적이며 역사적으로 무지한 말을 했다. 만약 내 손자가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당장 뺨을 때릴 것이다. 이 진술은 무제한 책임을 지닌 부도 수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일본 국민의 삶을 가지고 노는 것이며 러시안 룰렛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영사는 지체하지 않고 수풀을 두들겼다. 그는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어떤 간섭 시도도 주저없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장이 일본 정치인들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그건 너무 공격적이야.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워렌 버핏과 내가 시장을 설명할 때 항상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심지어 무례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적나라한 진실만이 환상의 안개를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폭언이 아니라 전략적 위협이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위협이 작동하려면 보복 능력과 행동 의지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영사가 어떠한 간섭도 차단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국제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항의가 아니라 금지선입니다. 이는 회사가 대차대조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퍼에게 정중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팔고 그 계획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집문에 간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둑님, 들어오시면 우리는 화를 내고 관리인에게 항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도둑은 웃으며 당신의 집에 침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지판에 재산 확보, 침입자는 제거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장전된 산탄총이 표시되면 가장 대담한 범죄자라도 벽을 뛰어넘기 전에 2번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결과로 가득 찬 경고에는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논리와 압도적인 힘을 지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운의 성명이 생각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런 연설이 활력을 준다. 왜? 이는 주주, 즉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은 한 나라의 펀드 매니저와 같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칵테일 파티에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사카 의회가 한 일은 심리적인 부정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그들을 무시할 만큼 강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사과와 같은 관련 없는 세부 사항에 집착합니다. 이는 부채 협상 대신 넥타이를 메고 직원들이 충분히 웃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하루를 보내는 파산 직전의 CEO와 같습니다. 역사적 감사를 해보자. 일본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서 일본이 여전히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숨겨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를 포함한 많은 일본 정치인들은 세계가 명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실을 망각했거나 망각한 척 한 것 같습니다. 유엔 헌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피로 구축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의 기초입니다. 그 안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적용되는 국가의 적이라는 조항이 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들 국가가 전쟁을 선포할 필요도 없이 침략의 징후를 보이면 국제사회는 관료주의 없이 심지어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휴가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구원하고 평화롭게 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는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위협이 된다면 세계는 그들의 특권을 취소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를 분명히 했다. 일본이 감히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이 군사적으로,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운조항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런 냉혹한 논리로 볼 때 오사카 의회 결의안은 얄궂은 농담에 불과하다. 마치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인에게 좀 더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매듭을 조일 때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중국은 유례없는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소련처럼 죄수들을 시베리아 강제 노동에 보내거나 엄청난 배상을 요구하는 등 일본을 처벌하는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재건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거의 후한 대우를 받았다. 독일이 분단되고 냉전의 그늘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 동안 일본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성찰이 아니라 야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세니 타카이키와 같은 정치인들은 중국의 절제를 약점으로, 인내심을 망설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중국이 이전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도발했다면 어떨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이미 일본해를 향해 대포를 겨누고 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24시간 안에 일본 시장을 텅 비게 하여 나라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았을 것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대만에 대한 질문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는 자신의 카드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고 말을 더듬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을 절벽에서 밀어내고 있다. 투자자로서 나는 돈의 논리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사나이의 길을 따른다면 경제적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 경제는 이미 천문학적 부채, 인구 노령화, 혁신 정체 등 불치병에 빠졌습니다. 엔화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자동차 등 한때 국가적 자부심이었던 분야가 이제는 중국과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해외 시장이자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일본이 대만에 개입한다면 중국은 보복을 위해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양국 교역을 중단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일본 경제는 붕괴될 것이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고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전망이 전혀 없는 도박입니다. 귀하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의 모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정학적 게임에서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장 큰 고객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가장 큰 손님이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식당 주인이 도시 반대편에 사는 범죄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를 칼로 위협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광기입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오사카 의회를 보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배가 침몰할 때 연주하는 타이타니코의 음악가들처럼 현실을 부정하는 집단적 사례입니다. 일본에는 앞으로 3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첫째는 멸망의 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호전적인 수사를 고집한다면, 일본이 실제로 중국과 가까운 섬에 공격무기를 배치한다면 더 이상 주저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국군은 그들의 힘을 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현대화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신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본의 대만 개입은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존재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길은 굴욕입니다. 사나이가 내부 비난의 압박을 받고 물러나 중국에 사과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하면 즉각적인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살아있는 한 그녀 같은 정치인이 또 나올 것이다. 중국은 공허한 사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억제하려면 구조적 변화와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는 파산한 회사의 CEO를 바꾸는 것과 같으며 법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외교적 굴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로는 가장 복잡합니다. 바로 미국의 개입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확대를 우려한 미국은 사나이를 쫓아내고 좀 더 온건한 지도자로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사회를 통제하기를 원하며 보다 온순한 일본은 무기를 칼집에 잘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다음 중 일본이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없음. 내 경력 전반에 걸쳐 나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아왔지만 국가 전체가 전략적 착란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사카의 결심은 죽어가는 남자의 경련,
몸이 쇠약해지면서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중국이 사과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입니다. 문제는 더 늦기 전에 일본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느냐다. 과연 그는 역사의 피해 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묵상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결국 지혜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수십 년이 지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국가가 어떻게 감히 승자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일본에게 이런 자신감을 주었나요?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안일함인가? 아니면 군국주의인가? 파산한 회사가 채권자를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권력 구조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중국 영사의 거친 말이 불편하면서도 딱 나쁜 놈들에게 통하는 말 아닌가? 우리는 소프트 외교에 너무 익숙해져서 확고한 외교의 느낌을 잊어버린 걸까요? 파워게임에서 상대방이 당신이 항상 후퇴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최선의 전략은 항상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드러내야 협력이 가능해진다. 셋째, 행동해야 할 때가 오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단지 군사 준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과 자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결단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십 년 동안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내와 관대함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투자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30년 연속 실패했다면 이제는 그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다. 일본에 대한 유화 정책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며 이는 물리학과 경제학 모두에 적용됩니다. 힘이 주도권을 결정하는 이 세상에서는 중국이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